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황미옥 변호사님. 날이 엄청 추워요. 그리고 폭설도 왔습니다. 그 폭설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다음 주면 또 12월인데 연말 연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예, 예전에는 참 연말이라고 하면 들뜬 분위기도 있었는데 제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가 그런 것인지 좀 무던해지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올 연말에는 그 당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분하기에는 조금 이제 우리 뉴진스의 한이를 담고 싶은 또 황미옥 변호사님의 연말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즐겁게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방송에도 또 많은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왜 우린 미역국 안 줘? 미역국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서운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횟집에서 계산을 거부한 손님이 서비스 메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한 사연이 보도됐는데요. 그 서비스 메뉴가 바로 미역국이라는 거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한 제보자의 사연에 의합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23일 한 가족 손님에게 총 11만 8천 원 가량의 메뉴를 식사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사 대금을 결제 거부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은 가족 중 한 명이던 남성 손님이 처음에는 다른 테이블에 미역국 나가는 걸 봤는데 왜 우리 테이블에는 미역국을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직원이 손님께서 주문한 메뉴에는 미역국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 테이블은 아이가 먹을 만한 것이 없느냐라고 따로 요청을 하시기에 드린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는 손님이 나가실 때 직접 나서서 손님으로서 기분 나쁘실 수 있다라고 본다. 따라서 아이들 먹으시게 미역국 따로 포장해 드리겠다. 그리고 음료수까지 챙겨 드리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삼았던 남성 손님은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역국을 주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기분파, 열정파, 감정파들이 참 힘든 것 같은데 미역국이 전체 비용인 11만 8천 원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이 남성 경찰이 출동을 하자 또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계산을 하면 그냥 상황 종료가 좀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아마 처음에는 생떼를 부리다가 경찰이 도착하고 나니 더 이상 나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계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요구가 과도했다, 타당성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셨다고 보이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해당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다, 혹은 난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5분 내지 10분이라도 소란을 부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법상으로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여러 명의 식당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손님은 한 명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서 작게는 벌금형, 많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사건이 또 여기서 안 끝났어요. 남성은 뭐가 그렇게 좀 분했는지 장염에 걸렸다면서 진단서를 좀 끊어왔다고요? 예, 이 남성 손님은 분이 풀리지 않았던 예. 것인지 음식값을 결제한 직후에 복통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다거나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거나 혹은 토할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의아함을 느꼈던 식당 주인 제보자는 식당 내부의 폐쇄회로 CCTV를 봤는데요. 예. 이 영상에는 남성 손님이 다른 테이블의 미역국을 본 뒤에 일행 여성에게 뭔가 귓속말로 속삭이고 그 후에 남성 손님이 손바닥을 펴서는 오를 표시하는 뉘앙스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자 여성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보자 식당 주인은 아무리 보아도 되짚어 보았을 때에 이 남성 손님이 손바닥으로 오를 표시했던 것은 5만 원만 계산하자라는 뜻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성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것은 동의의 뜻이 아니었겠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남성 손님은 횟집으로 다시 찾아와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만 장염 진단을 받았다라면서 그에 의한 병원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비를 요구받은 이 제보자인 식당 주인은 이상하다. 부부를 포함해서 4명의 가족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어찌하여 한 명만 장염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다. 만약 음식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가족 일행 모두가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울분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명만 장염이 또 걸릴 것이며. 아니, 이 5만 원 이 부분은 사실 좀 되게 그런 고의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11만 8천 원어치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가격을 다 적어 놨을 텐데 그걸 보고 먹어놓고 5만 원만 결제하고 가자. 이건 상당한 고의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CCTV에 이게 고스란히 좀 찍혔는데 이 남성 행동 좀 의아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 남성 좀 신고를 하고 법적 처벌을 좀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될까요? 예, 이 제보자는 당초에는 이 남성 손님이 결제를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더 문제를 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뜻과는 다르게 또다시 나타나서 응급실, 장염을 문제 삼고 병원비까지 요구를 하니 결과적으로 이 남성 손님이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기도 되지 않나요? 고의적으로 이제 밥을 그렇잖아요. 무단 취식이랑 좀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애초에 식당 들어올 때부터 혹은 어느 정도 식사를 하던 도중에 추가 주문을 하기 전부터 결제할 의사도 없이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특히 CCTV 부분도 분명히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무전 취식에 유사하다라고 보아서 사기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정말 보자 하니까 좀 화가 치미는 사연인데요.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변호사님? 예,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었는데요. 횟집에서 미역국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오히려 내가 화가 난다라는 네티즌들의 입장이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네티즌들에 따르면 자신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병원을 와서 이유도 없이 배 아프다 했을 때 병원 측이 내려주는 것이 장염이다. 그런 장염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일타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좀 이해 안 가는 사연인데 이것과 또 별개로 중년 남성이 식당 바닥에 여러 차례 좀 침을 뱉고 점주에게 난동까지 부린 사연이 알려져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좀 갑질을 해대는 겁니까? 네. 식당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또 점주에게 난동까지 부린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심지어 식당의 여직원에 대한 추행까지 하고도 일절의 사과 없이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최초에는 술에 취한 듯한 남성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이후에는
돌연히 식당 바닥에 침을 뱉어가면서 불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 때문에 식당 주인 측은 해당 손님에 대해서 분명히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걸레를 들고 와서 바닥을 닦으면서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좀 제재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러한 요청에 격분 한 손님은 오히려 고성과 욕설을 뱉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가까이 있던 가게 여직원에게 다가가서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추행 행위였던 것이죠. 이렇게 지속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를 떠난 이 손님은 다음날 다시 가게로 찾아왔지만 전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식당 주인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에 이 식당 손님이 방문했을 때 자신을 지칭하기를 예전에는 주민자치회장이었고 지금은 지역방위협의회장이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자신의 직책을 믿고 혹은 자신의 직책을 내세워서 이러한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진짜 뭔가 완장을 차면 이렇게 뭔가 갑질을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몇몇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뭐 이걸 보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진짜 천박하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은 뭐로 고칠 수 있냐. 당장 저 식당 가서 사과해라 라는 반응을 좀 보였다는데, 이 남성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좀 그걸로 끝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법의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말씀 주셨던 내용을 봤을 때에도 이 남성이 자신의 직책을 믿기에는 사실 부족해 보입니다. 직책도 아닌 거죠. 완장문화인데요. 아무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생떼를 쓰면 통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상대에게 횡포를 부린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일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력으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각인하여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 뉘우칠 수 있는 형사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사연 그만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내용 볼까요? 우리도 당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걸까요? 결혼 사기 당한 남성들, 결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는데 추가 피해자들까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제보자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과 만나서 지난 7월에 결혼식까지 치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남성에게 아버지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남성으로부터 1,700만 원을 먼저 빌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이 여성은 결혼식을 더 여유 있게 치르고 더 화려하게 치르고 싶다라면서 남성에 대해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축의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와 혼인신고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가정의 경제권을 자신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성에 대해서 앞으로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은 배우자를 믿고 은행 계좌와 공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그 여성에게 다 넘겼고 자신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임신 이후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를 지우겠다라고 임신 중절 수술을 스스로 받은 뒤에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분명히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로 합의를 했고 지난 6월에 인공수정 시술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라면서 임시 테스트기를 보여줬는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이 여성은 자신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리고 아이를 못 키우겠다.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하겠다. 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실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했다가 이 여성이
제보자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몰래 은행 대출까지 받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월급 통장으로부터 가상 계좌로 돈을 계속 송금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남성이 여성으로 인하여 입었던 결혼식 비용 대출 금액이나 혹은 송금 금액, 축의금 피해 등등을 합쳤을 때 추산하건대 약 7,7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7,700만 원이요. 뭔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공수정 시술까지 받아서 아이를 낳기로 해놓고 그 아이를 또 낙태를 했어요. 이게 문제는 좀 이 남성의 처지와 같이 좀 해당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더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제보자가 4번째 피해자였다고요, 변호사님? 예, 이 문제는 해당 여성에게 금전 갈취, 편취 등의 피해를 당했던 남성들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보했던 이 남성은 심지어 4번째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 남성들의 진술을 다 확인을 해봤을 때 그들은 똑같이 언급하기를 자신들 각자에게 했던 행위 방식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올감했던 방식은 동일하다.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입니까? 그런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한 명의 피해 남성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은 통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여성에게 맡겼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와 유사한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들 이름으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갔다라고 하고 이 부분도 유사한 방식인 거죠. 결과적으로 아들은 그 여성에 의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기 방식, 갈취 방식에 대해서는 남성들 모두 자신들 모두 동일한 스타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여성분이 어떤 매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올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봐도 좀 여성이 좀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명확해 보이는데 피해 남성이 사기 혐의를 여성을 좀 신고를 했지만 수사가 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변호사님. 사기 혐의 적용이 이게 어려운 겁니까? 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긴 했지만 첫 번째로는 결혼식을 했으니 사실혼 관계가 아닌가라는 입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쥐어줬기 때문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에는 사기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거나 애매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이 애초에 자신의 재산을 착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도 아니고 또한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글쎄요, 피해자분의 피해 호소와는 실제 처벌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뭐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법 아닙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 두 사람이 가정 공동체의 경제 관계를 꾸렸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금액을 전부 사기 편취 금액으로 보기 어렵죠. 공동 경제 생활이 생겨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도 양단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수사관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만 남성이 분명 스스로 경제권을 넘겨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송금했던 행위를 전부 편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남성의 허락도 없이 남성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그 대출 금액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기 혹은 갈취 혐의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좀 나눠서 보기는 봐야겠네요. 그 예전에 아버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좀 1,700만 원 빌린 거, 요 부분을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조금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지금 4명이라고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중처벌, 가중처벌, 경합범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개별적인 처벌 자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남성 4명 전원이 또 처벌을 희망할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전원에 대한 처벌과 재책이 성립한다면 좀 더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기 행위로 돼서 금액이 뭐 특경법 관련된 쪽으로 간다고 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좀 처벌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또 5억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 금액이. 그렇군요. 이게 사실혼이냐, 이것도 임신중재랑 연결돼서 그런데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변호사님, 이 사안이? 글쎄요, 수사관분께서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한 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두 사람 사이에 어찌되었든 공동생활을 꾸리고 있었다라는 점 감안한다면 이 금전거래를 다 갈라서 편취냐 아니면 단순 증여냐 구별하기 좀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건에 대한 시각인데요. 사실혼이라고 하면은 어찌되었든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부부와 진배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 본다면은 정말로 용도를 속았다라는 부분 분명히 입증해낼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죠. 사람의 좀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진심을 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 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같거든요. 그래도 피해자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결혼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결혼 사기라는 말이 사실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아닌 그렇죠. 상황이죠. 이 결혼 사기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결혼을 빙자하여 혹은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금전적 편취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따로 처벌하지는 않고 다만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애정적인 부분인데 사기 편취라는 것은 금전 거래라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인 것이죠. 비이성적 부분과 이성적 부분을 잘 갈라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쨌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애정과는 별도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혼인빙자 사기죄 말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외국처럼 결혼 전에 뭐 혼전 계약 이런 부분들을 좀 한국에도 좀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혼전 계약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좀 계약 왜냐면 혼인 관계 자체도 계약이니까 왜 그 경제적인 부분은 계약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맞습니다. 잠깐 뭐 언급을 하면 우리나라 혼전 계약, 혼인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적인 제도가 있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향후에 대비하는 목적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외의 사항은 그냥 관념적으로 적는 것일 뿐인데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MZ세대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재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메리탈 컨트랙트라고 미국이랑 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혼전 계약 관련된 부분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또 찾아온 그놈. 뭔가 뭘까요? 공포에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스토킹 당한 피부관리실 여사장. 피부관리실을 좀 운영하던 여성 사장이 수년째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요.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사장의 스토킹 피해 사례입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이 가해 남성은 지난 10월에 매장으로 찾아와서는 대뜸 4, 5년 전에 내가 우리 아내와 여기 왔었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시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졌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죠. 할 수도 없고요. 그러자 남성은 그냥 별일 아닌 듯이 매장을 나갔다고 해요. 와서는 두리번 하다가 사라져버리기에 이 가게 운영을 하는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손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가게 예약 운영을 도와드렸다라고 합니다. 10월 14일 예약을 도와주었는데요. 이 남성은 예약 일자에 오면 되는 문제인데 그 예약 일자와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을 계속 찾아오면서 피해자와 매장 안을 계속 살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새벽 1시쯤 우연히 자신의 가게에 있는 캠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 가해 남성이 계속 얼쩡거리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예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봤는데
가게 문까지 열려고 했던, 그리고 새벽 1시에 두리번거리면서 보았던 그런 부분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예. 다시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라고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했습니다. 너무 그럼에도 심각하네요. 불구하고 이 남성은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 접근 금지하지 오지 말아달라라는, 예.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절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예약 당일에 오픈 전인 매장을 찾아와서 또다시 서성이면서 매장 안을 들여다본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너무 무서워서 아까 약간 소름이 살짝 돋았는데, 참다 못한 좀 피해자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이 남성 접근 금지 조치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조치를 어기고 계속 여성을 스토킹했다고요? 예. 참다 못한 이 피해 여성 사장님은 예.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과적으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네. 2025년 1월까지는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내용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피해자는 좀 안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갈 때쯤 또다시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남성은 잠정조치 명령 결정을 무시하듯 다시 한번 피해자의 매장 건물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즉 잠정조치 위반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은 또 다른 사건으로 또 입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른 다시 한번 잠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위반 사례를 묵과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사례로 번져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은 좀 더 강력한 잠정조치인 유치장 수감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 중인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좀 SNS가 좀 활성화되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와 일반인들까지도 좀 성별, 나이, 국적을 좀 가리지 않는 음란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네. 당초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을 때 예. 얼마나 처벌될지, 검거가 얼만큼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었죠. 예. 그런데 이 법령 굉장히 자기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도 좀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일반인들이 음란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사이버 스토킹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네네.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글, 그림, 기호 등등을 보냈을 때 네. 이 처벌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것을 통매음 네네네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통매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처벌이 되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물이 음란성, 반복성인 경우에는 단지 통매음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법원이 최근 판결 선고한 예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처벌하기도 했고요. 네. 또한 성적인 문란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벌금 400만 원을 처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검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써 통신매체 이용 음란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도 양자로 다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처벌을 한 걸 보면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방금 SNS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영상을 보내거나 이런 남성들한테 벌금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하라는 이런 이수 명령까지도 부가처분으로 내렸다고 하니까 성범죄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SNS나 이런 부분으로 뭔가 원치 않는 이성에게 그런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보내시지 않도록 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효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정우성 아들, 혼외자지만 재산 상속 1순위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가장 핫한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뭔가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는 정도로 뭔가 지금 사실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사회면 모든 곳에서 지금 일면을 장식하고 있고 도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활문화 코너에서도 좀 다뤘지만 좀 더 법적으로 접근해서 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불거질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저는 사실 문가비 씨는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신지 몰랐고요. 네. 정우성 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탑 배우시죠. 그렇죠. 네. 굉장히 모르시는 분이 없을 네네. 정도인데 이분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공론화시키지 않았던 맞아요. 혼외자라고 하나요? 비혼 네. 출산이라고 표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하여서 언급할 네. 때가 왔고 이 사건이 좀 중요한 촉발 계기가 되지 않겠나 맞아요. 내심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의 논의를 그러한 측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 탓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혼외자와 관련된 부분,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외국 법과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미혼모나 미혼부, 특히나 혼외자 아이들이 사실은 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 특히나 이제 동거법을 뭔가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꼭 혼인 생활을 전제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 사유리 씨가 낳았던 그런 아이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논의를 못하고 계속 지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좀 가족법을 좀 기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우선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좀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사건 계기로 정우성 씨 덕분에 혼외자 정의가 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혼외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을 안 했다는 그렇죠. 뜻이죠. 예. 혼인하지 아니한 남과 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예. 이야기하죠.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혼중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었습니다. 네네. 혼외자라 하더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아빠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록 엄마와 아빠가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빠의 친자임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번 네. 사건도 그러한 예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과거에 이제 유교 문화가 있을 때 첩의 아들, 첩의 딸, 중혼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혼인외에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그 후에 만약에 이제 문가비 씨랑 이제 정우성 씨가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는데요. 법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좀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준정이라고 합니다. 이 준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준정이라고 하면은 예. 법률 용어 그대로 자체로 따르면은 예. 엄마와 아빠가 당초에는 혼인하지 않은 남남이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서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부부의 혼인 중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런 혼중자를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죠. 네. 과거에는 네. 엄마가 혼자 키우는 혼외자 자녀인 경우에 네. 엄마 성본을 따르고 있다가 네. 아빠의 인지에 의해서 갑자기 성본이 바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맞아요.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외자냐 혼중자가 중요한 구별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생모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혼중자는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본도 네. 구체적으로 때에 맞춰서 바뀌는 방향으로 되었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준정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제 없어져도 되는 제도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본 변경의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과거의 민법은 또 상속 순위에 있어서
혼중자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친생이 이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분이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상속분도 되게 이제 평등해졌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제도가 필요 없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까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생부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데 좀 인지하게 된다면 인지 절차라고 하죠. 그 다음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인지의 방법부터 잠깐만 예. 짚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실 내 와이프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네. 하면은 생부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의 출생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하는 경우에는 생부가 했던 부친이 했던 그 출생 신고로서 아이에 대한 인지가 돼버리죠.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혹은 안다 하더라도 서로 모른 채 지내고 있다가 아이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도중에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인지 신고를 해야죠. 출생 신고를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처럼 생부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인지를 하게 되면은 벼랑간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한 명만 있다가 엄마 아빠 두 명이 발생해 버리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네. 일단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혼모로서 혼자 출생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아이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빠가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부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가 지금까지 김씨에다가 갑자기 박씨로 바뀌냐? 네. 즉 아이의 성과 본의 사용에 대한 협의도 또 하셔야 됩니다. 즉 네. 새롭게 나타난 생부는 그동안 키워왔던 엄마 혹은 새로 아이를 출산한 엄마와 사이에 아이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하면 네. 그때는 법원에게 심판을 다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부성주의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뭐 편의상 하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게 좀 뭐 요즘 세상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하고요.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우성 씨가 내 아이가 맞다고 인지를 한 거니까 따져보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부가 인지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한 건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럼 문씨 성을 가지고 있는 출생신고만 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 방금 이제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우성 씨가 출생신고를 인지를 한 걸까요? 출생신고를 한 걸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변호사님들 설왕설래 있으신 것 예,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예. 그 아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즉 예. 문가비 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예. 여튼 그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할 때 불안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대로 아무나 불안을 기재하면은 네. 내가 정우성 씨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그렇죠,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점은 엄마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불안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가 없죠. 따라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정우성 씨가 언론을 통해서 내 아이가 맞다라고까지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생부 입장에서는 인지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지신고를 한 이후에 그 생모와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요점은 아버지가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엄마 입장에서는 산부인과로부터 받았던 출생증명서, 병원이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쨌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혼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혼부는 아이도 못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를 그냥 혼자 떠안고 있을 텐데 단독 출생 신고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신고는 엄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출생 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실제로 엄마 아빠 사이에 혼인 신고하지 않고 아이의 기본 증명서를 봤을 때 출생 신고한 사람이 아빠로 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엄마 아빠 사이에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지금 최근에 사랑이법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고는 나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너가 알아서 키워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아빠한테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버리고 가는데 그러면 출생증명서에 대한 협조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를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던져놓고 가버렸다. 두고 가버렸다라고 하면은 미혼부 입장에서는 이 출생신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나 출생일자나 이런 것들 다 모르는 전제 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도 어려웠던 부분이죠. 이 때문에 사랑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도 이 핏덩이 같은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사실 조그만 아이한테 머리 뽑고 이 구강 상피세포를 긁어내고 이런 것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구강 상피세포도 긁어낼 수 있고 머리도 뽑아낼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 누구겠습니까? 친모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비혼 출산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정우성 씨 케이스로 좀 돌아가서 궁금한 점은 이제 친권하고 양육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친권하고 양육비 어떻게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는 생부 입장에서는 인지가 된 순간부터 장례적으로 양육비를 납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로 파기가 됐죠. 정확한 파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입장 변경됐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성인이 달할 때까지의 전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정우성 씨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상속 아직 좀 멀긴 했는데 정우성 씨의 이제 재산이 많다라는 판단을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상속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연예인을 누군가는 신은 귀족이라고 하던데요. 워낙 자산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지금까지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그럼 이 정우성 씨의 거대한 자산을 이 아이가 다 받는 것인가? 이 때문에 상속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1순위잖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갑이 여성이 출산한 그 아이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추후에 정우성 씨도 연세가 드셔서 사망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혼자서 모든 재산을 승계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1순위 상속자가 돼서 어쨌든 정우성 씨가 사망했을 때는 뭐 아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전부 다 1순위 상속권자, 유일한 단독 상속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 없이는 단독 상속인데요.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앞으로 정우성 씨가 이번 기회에 보니까 51세시더라고요. 향후 혼인하지 말란 법이 없고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말란 법이 없어서 일단은 그렇고요. 추후에 어떠한 혼인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비혼 출산이라는 것이 좀 새로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법적인 궁금증들, 쟁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정우성 씨 개인적으로 좀 고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혼외자들이나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는 내 친자가 맞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 내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여성 입장에서도 아빠가 정확히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화려한 대스타들의 출산 문제로 이번 기회에 비혼 출산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외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문화를 아주 저변에서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에서만 들리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이번에 공론화돼서 해결이 좀 잘 되고 특히나 아이들, 자의 복리, 자녀들의 복리에 영향을 과거처럼 뭔가 차별받거나 그런 게 없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요. 잃어버린 휴대전화가 우즈벡에 입니다. 그 우즈벡의
휴대전화가 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좀 조는 분들이 있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을 노려서 휴대전화를 훔친 뒤에 팔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이게 사실 휴대전화 비용이 워낙에 비싸니까 예전에 저 베트남 갔을 때도 그곳에 한국 중고 휴대폰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경찰이 심야 시간대에 예. 지하철에서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노려서 이것을 네. 훔친 다음에 네. 불법 체류자인 작물업자에게 판매한 절도범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항상 지하철 성범죄 바쁘신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크게 절도범들 검거하셨습니다. 이 지하철경찰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상습절도라는 것이죠. 네. 상습절도 혐의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지난 15일 구속하여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범인들은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심야 시간대에, 즉 취객들이 많은 시간이죠. 예. 서울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지금까지 총 1,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1,150만 원이요. 이게 제가 아까 뭐 베트남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사실 휴대전화 하나가 1년 월급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 국가의 약간 좀 그런 기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노동자분들의 어떤 절도 행위 혹은 강도 행위로 연결되는 게 좀 어떻게든 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이 뭐냐면 심야 시간만 또 노렸어요. 특히나 CCTV가 엄청 촘촘하게 있는 전동차, 특히나 지하철이란 말입니다. 이 일당들이 특별히 휴대전화를 노린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시간대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심야 시간대라고 하면은 폐쇄로 TV 내에서 여러 가지 신원 특정하는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심야 시간이면 취객들이 많다 보니 그쵸. 술에 취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그냥 부주의하게 흘려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절도를 한 것을 보입니다. 취객을 노린 부분이다. 술자리가 좀 연말 연시 하면서 좀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좀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술자리 관련된 부분인데. 예, 사실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보다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CCTV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범행 장면을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거나 사각지대라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번 범행도 그러한 부분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앞으로 야간에 어떠한 범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유의를 하라라고 하고요. 특히 연말연시에 술자리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범행 당해서 아까운 휴대폰 잃어버리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뇨까지 했다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예,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렇죠.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다 방뇨까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검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되는 겁니까? 예,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수단입니다. 이곳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를 폭행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고 특가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운전자 폭행이라는 죄로 좀 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상의 폭행보다 분명히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에게도 이 혐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폭행이요. 그래서 가중 처벌도 그럼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술에 취한 상태로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는데 이게 감경사유 혹은 참작 요소가 됩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술에 취하시면 항상 주치 중 행동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 뭐 멈췄을 때 조금 더 덜합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멈췄다라고 하면 반드시 감경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범행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연말 연시에 술자리 모임 관련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좀 조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